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영조 교수입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눈물 5부 방송을 하고 한 3주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하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초기 민중주의는 운동으로 이제 시작돼서 한 정권으로서는 한 1960년대 중엽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사 쿠데타 때문에 차례차례 정권으로서의 민중주의는 무너지게 되었죠. 이 시기 그 민중주의의 성격을 규명하기에 앞서서 남미 민중주의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의 이폴리토 이리고엔 정권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초기 그 민중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흔히 라디칼리스모라고 불리는 이리고엔식 민중주의는 19세기 말 아르헨티나 엘리트 내부의 갈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1890년대 초에 창설된 급진 시민동맹 우니온 시비카 라디칼, 흔히 UCR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UCR은 원래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 과정이나 정책 과정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되어 있던 소외된 상류층 인사들이 주도한 정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UCR은 농촌 과두 세력의 폐쇄적인 정치 지배를 종식시킨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선거 부정, 엽관제, 공직 갈라먹기, 패거리주의, 밀실정치, 거래 이런 것들을 제거하겠다고 공언한 UCR은 지배 엘리트 체제에 대해 여러 차례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이름에 들어간 그 급진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혁명적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계속 실패를 하고 그 결과 그 주요 지도 인사들이 이탈하자 UCR은 도시, 특히 이제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간 계급에 호소함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 결과 1905년 이후에는 대중운동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850년경부터 1930년까지 라틴 아메리카는 수출 경제라는 형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연결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출 경제가 번창한 결과로 아르헨티나는 20세기에 접어들 무렵에 이미 고도로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아르헨티나의 도시화율은 1914년에 이미 55%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서는 게 1970년대 초인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그 도시화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화와 더불어서 이 사회 계층의 분화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무역 관련 산업과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중간계급 집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중간계급 집단은 수출 경제와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경제 체제를 옹호한다는 점에서는 지배 엘리트인 농촌 과두 세력과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배 엘리트들의 그 정치 권력 독점으로 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국 헌법을 본딴 1853년의 그 헌법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고,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한되어 있었고, 따라서 전문직이나 공직에 진출할 기회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UCR은 이 대의민주주의의 도입을 표명하면서 중간계급의 이러한 그 좌절감과 동료 불만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참정권이 없던 중간계급은 UCR이 집권하게 되면 과두 세력으로부터 각종 전리품을 빼앗아 중간계급에게 나누어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권과 헌법 활성화를 공약한 것 이외에 UCR의 이념은 매우 모호했습니다. 사실 그 라디칼리스모는 큰 부분이 도덕적 캠페인이었습니다. 과두 지배 세력이 유럽으로부터 수입한 퇴폐적인 실증주의적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사회의 정신적 혁신을 요구하는 준종교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UCR의 그 당원들은 서로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코렐리히오나리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운동을 대의, 라 카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리고엔을 단순한 정치적 보스, 헤페가 아니라 정신적 지도자로 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리고엔은 그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대중운동의 지지자이긴 했지만 웅변가도 아니었고, 필요할 때 외에는 대중에게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의 인물은 UCR 내의 중간계급 당원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정치적 까우디오였습니다. 그만큼 라디칼 운동에는, 라디칼리스모는 이리고엔이라는 지도자 개인에 의존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 라디칼 운동이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자 1910년에 이르러서 이 지배 엘리트들의 일각에서는 이 라디칼 당과 라디칼 당을 따르는 중간계급 추종자들을 체제내로 편입해야겠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이 UCR과 그 지지 세력을 체제 수용적인 반대 세력, 그러니까 로열 오포지션으로 끌어들이는 편이 반체제적인 반대 세력, 디스로열 오포지션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체제에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로 이 개혁 세력은 UCR과 중간계급의 도전이 당시 확산일로에 있던 무정부주의적인 노동운동, 즉 아나코 신디칼리즘에 비하면은 미미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결과 1912년에 이들 개혁 세력이 사이언스 빼냐 대통령을 앞세워서 모든 성인 남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 결과 191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리고엔이 집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UCR 정부의 강요 인선이나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UCR 지도층 인사들의 그 상류층 출신 배경을 반영해서 그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통해서
UCR 정부는 중간계급과의 연대를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시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중간계급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그 중간계급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공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으로부터 중앙, 즉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공급되는 물자를 늘려서 도시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했습니다. 네 번째로 1년의 대학 개혁을 통해 중간계급이 대학 교육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이르고엔 정부가 이렇게 중간계급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친노동 정책을 통해서 이 도시의 조직 노동자들도 연합에 끌어들인 점입니다. 이 1916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르고엔 이전 그 보수 엘리트 정부는 이 사회적 소요나 노동쟁의에 대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이르고엔 정부는 노동자들의 합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공평한 노동정책을 펼치겠다, 뭐 이렇게 나선 거죠. 사실 1916년에 집권하기 이전에 UCR은 사회 및 노동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민중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주의 유물론을 배격한다는 선언적 천명 외에 UCR은 이른바 사회 문제, 즉 노동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르고엔이 이른바 친노동 정책으로 전환했을까요? 노동계급이 평화적으로 아르헨티나 사회의 일원이 돼서 나라의 부를 좀 더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친노동이야말로 UCR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가 일로에 있던 노동자들을 UCR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르고엔은 1916년에서 1919년 사이에 여러 차례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이르고엔의 지원에 힘입어서 노동자들의 활동과 조직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1920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직 노동자의 숫자가 70만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록은 훗날 후안 페론이 등장해서 노동자들을 다시 조직화할 때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조직화와 동원은 UCR 내부의 균열을 야기했습니다. 중간계급과 상층계급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고삐 풀린 호전성에 굴복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정부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반노동 민병대를 조직해 직접 파업을 분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그 노동자와 민병대의 충돌이 유혈 사태로 발전한 1919년 1월에 비극적 일주일 세마나 트라히카 이후 이르고엔은 친노동 정책으로부터 상당히 후퇴를 했습니다. 노동자의 지지와 동원은 시혜와 자선을 베푸는데 대체로 한정이 되고 파업은 19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르고엔 정부 노동정책의 그 우여곡절은
민중주의의 노동동원이 민중주의 연합의 다계급성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리고엔의 라디칼리스모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리고엔이라는 지도자 개인에 의존하는 바가 컸다. 두 번째, 라디칼리스모는 과두 지배 세력에 대항하는 다계급 선거연합이었다. 물론 그 주도한 것은 상류층입니다. 이 상류층이 중간 계급을 포섭해드리고 다시 노동자, 조직 노동자까지 끌어들인 거죠. 세 번째로 바로 이러한 그 연합의 이질성 때문에 노동의 동원에는 일정한 통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동의 통제된 동원이 중요한 특징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합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들에게 국가가 각 세력에 아쉬워하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바로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은 3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민중주의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